안녕하세요. 반도체 및 전기전자 담당하고 있는 김록호입니다. 오늘은 하나TV 기초 세미나에서 반도체 쪽 중심으로 기초 세미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 같은 것들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관련된 장비나 소재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공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라는 이제 표현을 저희가 많이 쓰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상장되어 있고, 워낙에 이 업체들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마켓시어나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얘기하는 반도체는 전부 다 메모리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반도체 시장 자체가 6천억 달러라고 본다면 그 중에 30% 채 못 미치는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고요. 나머지 70% 넘게가 비메모리 시장이라서 사실은 비메모리 시장이 더 큰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에 있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메모리 안에서도 저희가 이제 휘발성 메모리와 비휘발성 메모리로 나뉘어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휘발성 메모리가 잘 아시는 D램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비휘발성 쪽이 낸드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오늘은 그리고 이제 그것과 이어서 반도체를 좀 업태별로 좀 분류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파운드리, 팹리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파운드리는 말 그대로 생산을 해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업태 중에서 내가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디자인하지 않고 순수하게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파운드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워낙에 요새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대만의 TSMC가 파운드리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안에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그 비메모리 반도체 안에 또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조를 위탁해서 생산해주는 게 이제 파운드리라 보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팹리스는 말 그대로 팹이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반대로 반도체를 디자인하거나 설계만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웬만한 글로벌 업체들이 이 팹리스에 해당돼요. 퀄컴,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자체 칩을 만들지만 전부 다 TSMC한테 제조를 맡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와 디자인과 설계를 하는 업체들을 팹리스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종합반도체 업체라고 해서 저희가 IDM 업체라고 하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표적인 IDM 업체죠. D램과 낸드를 설계 및 디자인해서 제조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업태별로는 이런 식으로 종합반도체 업체, 파운드리, 팹리스로 나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중심으로 말씀드릴 이제 D램과 낸드에 대한 좀 개념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D램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컴퓨터나 아니면 책상으로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작업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친숙한 PC를 통해서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이제 PC를 켜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이제 워드나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작업을 하시는 거면은 그게 D램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혹여나 이제 프로그램 오류나 아니면 이제 PC 전원이 꺼지면서 꺼질 때가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그러면 내가 작성하던 워드가 이제 없어지죠. 그게 왜 없어지냐면 D램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여기서 이제 컨트롤 S를 누르거나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낸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휘발성 메모리, 비휘발성 메모리고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휘발성 메모리는 말 그대로 전원이 차단됐을 때 날아가는 메모리고, 비휘발성은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날아가지 않는 메모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어떤 IT 기기의 속도나 아니면 이제 작업 활동을 하는 과정은 전부 다 D램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램, 그러니까 이제 D램이 다이나믹 램의 약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이제 D램이라는 표현만 쓰지만 사실은 이게 램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는 이 램의 일종의 D램이 있는 거고, 사실 D램은 고집적이 가능하고 저스피드인 반면에 SRAM이라는 우리가 잘 못 쓰는 이제 잘 생소한 단어가 있는데, SRAM 같은 경우에는 집적도는 낮지만 사실 스피드는 더 빠릅니다. 대신에 D램 같은 경우가 스피드 개선을 굉장히 많이 이뤄내면서 지금은 SRAM의 그런 속도나 이런 것들도 D램이 다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D램 시장 중심으로 램 시장이 구성이 돼 있고, 지금은 그냥 램 시장의 뭐 대부분 8, 90% 이상이 D램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D램 산업의 특성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D램뿐만 아니라 낸드 산업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좀 특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도체 산업은 전통적인 수급 산업입니다. 그리고 장치 산업의 특성상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가 항상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급 사이드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대규모 장치 산업입니다. 정말 큰 장치 산업이고요. 보통 팹당 3조 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꾸준한 램프업을 통해서 계단식 캐파 증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쉽게 줄일 수 없습니다. 이게 D램이나 낸드 같은 경우에 캐파 가동률 조절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하시는데, 이게 가동률을 떨어뜨리는 게 다시 키고 이런 과정들이 전개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생산량을 유지해서 조금 내가 적자를 내지만 그것들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이점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공급량 조절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D램 산업 같은 경우에 과거에 수요단에서 보면 과거에는 이 PC 산업이랑 연동이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3년 이후로 스마트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통 쓰는 이제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스마트폰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D램 용량 탑재가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서버라는, 그러니까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이런 빅테크 업체들의 투자에 의해서 해당 시장이 커지면서 지금은 PC보다는 서버와 그리고 스마트폰에 연동되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D램 같은 경우가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가 반복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가격의 하락과 상승이 연동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많이 빠질 거고요. 수요가 이제 많을 때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공급 부족, 쇼티지일 때는 가격이 하락을 멈추거나 오를 텐데, 기본적으로 반도체의 우리가 이제 출하량을 하는 빗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빗 그로스, 빗의 성장률은 항상 과거 어느 시대를 봐도 20% 이상씩은 항상 나와요. 아무리 시장이 위축된다 그래도 한 12%, 11%, 조금 좋으면 20% 이게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 비출하 자체는 항상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증가하는 구조인 거죠. 근데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매출액을 늘리고 돈을 버는 구간이 이제 쇼티지 구간인 거고, 반대로 출하량은 늘어나지만 가격 하락폭이 너무 크니까 결국엔 매출액이 줄어들고 감익하는 불황 구간이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메모리 산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 과잉으로 넘어가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은 적자가 나고 있는 구간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급 업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D램 이런 업체들이 공급을 줄이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 초과 공급 상태를 빨리 끝내고 이게 밸런스 수준으로 맞아떨어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플래시 메모리, 그러니까 이제 낸드 쪽을 설명드릴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 플래시 메모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NOR, 코드 메모리 쪽이 있고, 이제 낸드, 대용량 조정할 수 있는 낸드 쪽인데, 여기 이 시장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램 시장도 SRAM과 D램이 있었는데 결국 D램이 됐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노얼 플래시 시장이 있고 낸드 플래시 시장이 있는데, 낸드 플래시 시장이 워낙에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낸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낸드는 철저하게 용량, 저장 장치, 그래서 원래 낸드 플래시에 가장 많이 쓰여던 사용처가 메모리 카드나 아니면은 USB 드라이브 쪽,
뭐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쓰이다가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의 저장 용량 그리고 이제 많이들 쓰시고 계시죠. 이제는 SSD를 구성하는 거는 이 낸드가 한꺼번에 뭉쳐서 SSD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낸드 쪽으로 저장 용량 기기로서 낸드가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D램과 낸드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어떤 기본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D램 시장이 지금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낸드 시장이 또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D램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과점화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이 밑에 점유율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40% 이상, 그리고 D램 하이닉스가 30%,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 23%, 그래서 3사 합산 점유율이 뭐 거의 95%에 달하는 굉장히 과점화된 시장이고요. 최근에 저희가 EUV라는 아마 표현들을 몇 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반도체 산업의 또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미세 공정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는 다 똑같은 웨이퍼 크기 12인치라는 이 웨이퍼에 얼마만큼 내가 선폭을 작게 만드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냐. 그렇게 되면은 12인치 한 웨이퍼 안에서 찍어낼 수 있는 반도체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미세공정 전환인데, 이 미세공정 전환을 뭐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 20년 전쯤에 50나노가 40나노로 내려오고 40나노가 30나노로 내려오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전개가 됐는데, 최근 5, 6년 사이에 10대 후반에서 10대 중반, 이제 10대 초반 나노대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 하나하나의 미세공정 전환이 전개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이미 선폭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그 선폭을 한 단계 진행시키는 것도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가 미세공정 전환의 기술 난이도 상승으로 인해서 미세공정 전환이 되긴 되는데 그 효율 자체가 떨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원래 업체별로는 이 미세공정 전환을 누가 빨리 하느냐가 결국은 그 업체의 경쟁력이었었는데, 이 공정 난이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경쟁력도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D램 업체들의 영업이익률도 과거 뭐 2015년, 2016년대 이때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시현했었는데, 최근에는 물론 여전히 삼성전자가 높긴 높지만 그 격차가 많이 축소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D램 산업의 가장 그 과제는 이 미세공정 전환이 어려워진 이 상황에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이제 흔히 얘기한 아까 전에 말씀드린 EUV 장비가 도입이 되면 이 선단 공정에 대한 개념들이 또 바뀌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계에 봉착한, 한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이 미세공정 전환을 다시 한번 효율성 있게 올려줄 수 있는 과정이 이제 EUV 공정을 도입한 공정인데, 그게 이제 얼마만큼 잘 되느냐, 그리고 EUV 장비를 얼마만큼 빨리 조기에 안정화시켜서 실제로 생산에 접목시킬 수 있느냐가 향후 D램 산업의 관건이 될 거고요. 이 EUV 장비는 워낙에 비싼 그 장비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도 이제 돈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업체가 다시 한번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과정이 전개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대비로는 조금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이 D램 캐파 현황인데 아마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지금 이 숫자가 나타내는 의미를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뭐 반도체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몇 K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캐파를 표현할 때. 이게 이제 표현하는 의미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2020년 기준으로 뭐 5천, 여기 기준으로 5천 몇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잖아요. 여기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뒤에 K, 그러니까 1000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게 또 생략되어 있냐면 월이에요, 월. 그래서 저희가 삼성전자의 그 숫자를 볼 때 그 숫자 캐파를 저희가 얘기할 때 거기에다가 1000장을 더하고
이게 월 단위로 생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여기에 표시해 놓은 그 기준에는 제가 지금 연 단위로 이제 해놨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죠. 2100K면은 2100을 이제 10으로 나눠 보시면 아마 대략 한 100K 조금 안 될 겁니다. 150K 정도 왔다 갔다 될 건데 150K인 거예요. 그러니까 150K짜리 캐파에다가 곱하기 11을 해서 제가 저렇게 뭐 2100 이렇게 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실 수 있어요. 항상 캐파를 얘기할 때 뭐 몇 K를 투자한다, 뭐 100K를 투자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월 단위 몇만 장의 웨이퍼를 늘린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고 그게 연으로 환산할 때는 곱하기 12에서 이 정도의 웨이퍼가 투입이 되는구나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낸드 같은 경우에는 디램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다수의 업체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여기 보셔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외에도 뭐 WDC, 웨스턴 디지털이나 아니면은 이제는 하이닉스가 인수했지만 솔리다임 원래는 이제 인텔의 낸드 사업부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 있는 키옥시아, 예전에 도시바 같은 업체들이 키옥시아 같은 업체들이 있어서 아까 전에 3개 업체가 독과점하고 있던 것 대비로는 낸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가 3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업체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낸드는 디램보다는 과점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같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낸드가 디램보다는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이제 쉽죠. 왜냐하면 디램 같은 경우에는 캐퍼시터랑 트랜지스터가 존재해야 되는데 낸드 같은 경우에는 캐퍼시터만 있으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낸드를 만드는 난이도 자체가 더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아까 전에 삼성전자가 막 잘 나올 때 영업이익률 디램 기준으로 50-60% 조금 못 나오도록 30-40% 나오는데 삼성전자 영업이익률만 보셔도 상대적으로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인더스트리가 그렇겠지만 IT 안에서도 당연히 경쟁 업체가 많고 플레이어 수가 많을수록 시장의 진입 장벽 자체가 상대적으로 기술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낮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 당연히 그 인더스트리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 경쟁도 조금 더 타이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자체도 상대적으로 조금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디램, 낸드 이 메모리 반도체 2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데 사실 우리의 주가나 아니면 우리의 실적 이런 것들은 디램 산업과 연동이 훨씬 더 많이 돼요. 그래서 낸드 산업 때문에 어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투자 포인트 아니면은 저희 측면에서 뭔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이런 요인들보다는 철저하게 디램 중심으로 조금 산업이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그거에 주가도 연동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사실 낸드보다는 디램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디램보다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은 가격 민감도가 훨씬 더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디램도 당연히 이제 모든 제품들은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가 동반되기 마련인데 낸드가 조금 더 이 가격 민감도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낸드의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메모리 반도체를 그러면은 전망하고 예상함에 있어서 어떤 그 전방 산업들을 보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좋을지 안 좋을지를 가늠해 봐야 되는데요. 전방 산업을 보면은 디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스마트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연 출하량으로만 봐도 그래요. 스마트폰은 연간 출하량이 12억대, 13억대가 넘어가는 디바이스고요. PC는 2억대 중후반에서 3억대 정도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마트폰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디램의 전방 산업별 비중을 보셔도 모바일 같은 경우가 40%를 훌쩍 뛰어넘고 있고 서버가 원래는 30% 정도 비중밖에 안 됐는데 최근에 3, 4년 사이에 엄청나게 치고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은 30% 후반, 거의 이제 스마트폰이랑 서버가 거의 이제 동등한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기존에는 PC가 엄청나게 중요한 시장이었다면은 스마트폰이 이제 나오면서 PC의 비중을 스마트폰으로 많이 옮겨갔죠. 그래서 PC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사실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10% 초중반이 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에 넘어왔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한창 성장하다가 2017년, 2018년 이후로 사실 스마트폰도 이제 성숙기로 접어든 이후에 용량은 계속 늘어나지만 추락으로서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고 마침 그때가 LTE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급화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활용하던 구간이죠. 이때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미국 빅테크 업체들의 클라우드 관련된 서비스 데이터 센터, 서버나 데이터 센터 쪽 관련된 부분들을 투자하던 시기. 그래서 D램은 어떻게 보면 2010년 이전에는 PC에 의해서 움직이던 시장이었다면 2010년 초중반부터 2010년 후반까지는 스마트폰에 의해서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2010년 후반부터 2020년 지금까지는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서버 데이터 센터 쪽이 이끌어오던 시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 2, 3년 동안 워낙에 빅테크 업체들이 해당 관련된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제 서버 데이터 센터 쪽도 뭔가 신규로 어떤 것들을 올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교체 수요에만 의존하는 시장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들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올 연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챗GPT라는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가 오픈이 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분명히 이것들을 이제 자기네들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워드 같은 부분에 접목시키는 서비스를 진행할 거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겠죠. 그러면 당연히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더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AI 관련된 서버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서버나 데이터 센터 대비 속도가 엄청나게 중요할 거기 때문에요. D램 용량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연하게 챗GPT가 공개됐을 때는 해당 서비스가 중장기 서버 데이터 센터 쪽 수요를 다시 한번 자극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어렴풋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AI 관련된 서버 데이터 센터는 기존 클라우드 기반의 서버 데이터 센터 대비 D램 용량이 8배, 낸드 용량이 3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사실 8배면 엄청 큰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올 뭐 하반기나 이런 쪽은 아니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 관련된 투자를 다시 한번 열심히 하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데이터는 지금 생성되고 AI가 공부할 수 있는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경쟁사인 뭐 구글이나 이런 업체들도 당연히 해당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근 2, 3년 동안 서버 데이터 센터가 뭔가 추가적으로 어떤 수요나 이런 것들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게 일정 부분은 좀 해소되는 구간으로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이쪽 수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램에서는 과거의 PC에서 이제는 모바일, 지금 이제 서버 중심으로 갈 거고, 향후 2, 3년을 봤을 때 서버 비중은 더 확대되겠죠. 그래서 한 2, 3년 정도 지나면 이 서버의 비중이 모바일을 뛰어넘는 그런 구간도 나올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낸드 쪽도 모바일이 여전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가 워낙에 물량적으로 많은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이 서버 낸드 내에서도 모바일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급속도로 여기도 축소되고 있죠. 모바일이 2018년도까지만 해도 낸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였는데 지금 이미 30% 초반까지 빠졌고요. 그럼 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어디가 비중이 많이 확대됐냐? SSD 쪽 비중이 엄청나게 확대됐죠. 근데 이 SSD 쪽은 두 가지로 지금 나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PC용 SSD가 있고 엔터프라이즈용 SSD가 있는데, 뭐 PC는 말 그대로 저희가 쓰고 있는 뭐 노트북이나 데스크톱에 쓰이는 SSD인 거죠. HDD를 이제 대체해서 아니면 하이브리드로 SSD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쪽 용량이 이제 계속 커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가장 최근에 같이 늘어나고 있는 게 이제 엔터프라이즈용 SSD인데요. 이게 서버 데이터 센터 쪽이랑 어떻게 연동된 수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형 SSD 이퀄 PC가 아니라 굉장히 대규모 사이즈의 흔히 이제 데이터 센터가 되겠죠. 데이터 센터나 서버 쪽으로 들어가는 SSD라고 보시면 되고, 해당 비중이 최근에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것들이 보일 거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버나 데이터 센터 쪽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모바일은 여전히 30%를 넘어가는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마트폰 시장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이 그나마 있어 보이는 서버, 데이터 센터 쪽 수요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아마 근 2, 3년 동안에는 이 챗GPT 관련된 투자들이나 아니면은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 움직임들, 투자 움직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지켜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 쪽을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반도체를 이제 만드는 제조 공정은 크게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뉩니다. 이 전공정은 반도체 웨이퍼 안에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인 거고요. 후공정은 이 각각에 만들어진 이 반도체 칩을 하나하나 떼어내는 혹은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공정들이 후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공정은 웨이퍼 위에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공정들을 필요한 순서에 따라서 이제 반복하는 과정이 전개됩니다. 지금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뭐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노광 그리고 뭐 증착, 식각, 뭐 세정 그리고 이제 금속 배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요. 보시면은 그 이제 반도체 전공정 중에 이제 흔히 저희가 노광, 뭐 식각, 증착, 뭐 박리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포토, 노광, 그리고 식각, 그리고 증착 이 세 개 공정이 반도체 전공정 중에서도 3대 핵심 공정이라고 불리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퍼 위에서 저희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뭐 설계도나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업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디자인이랑 설계한 그 설계도를 빛을 쬐어줍니다. 그 빛을 쬐어줘서 여기에 이제 설계도를 그리거든요. 그 빛을 쬐주는 이 과정을 노광 공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계도를 찍어냅니다. 이 마스크가 하는 역할은 말 그대로 여기에 빛을 쬐어줘야 될 부분, 쬐어줘야 되지 않을 부분들을 이제 구분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구분해 놓고 쬐는 공정을 이제 노광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광 공정이 단순하게 빛을 쬐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설계도도 엄청나게 작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빛도 이제 파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빛도 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파장이 큰 파장이 있고 이제 작은 파장이 있는데 이게 워낙에 작은 설계도이다 보니까 이 빛이 통과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빛이 점점 이 파장이 작은 빛을 쬐야지 이 그 설계도를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다 더 가시광선 쪽에서 넘어오는 게 아까 전에 얘기한 EUV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EUV 공정은 파장이 더 작으니까 그걸 이제 통과시켜서 더 미세하게 패턴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노광 공정이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제조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스타트죠. 그리고 이 노광 공정은 네덜란드에 있는 ASML이라는 이 업체가 마켓쇼를 70~80% 이상 가져가고 있는 거의 독점 시장이라고 보셔도 무방한 시장이고요. 앞으로 어떤 그 반도체나 이런 쪽 투자를 하실 때 ASM이라는 업체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뭐 기술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EUV 공정이 더 많이 쓸 거거든요.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에도요. 그래서 이 공정은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설계도가 만들어지면 설계도대로 왜냐하면 반도체가 이렇게 단면으로 만들어지고 1차적인, 2차적인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는 하나의 집을 만드는 공정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그 집을 만들기 위해서 쌓아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쌓은 과정을 또 깎아내는 식각 공정도 같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증착과 식각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설계도대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증착을 계속 해내고 대신에 증착한 만큼 또 어느 부분은 또 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노광과 증착과 식각 이 3대 공정이 설계도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공정들이 전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증착 횟수나 식각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한 4년 전, 5년 전으로 돌아가서 2017년, 2016년 이때 이제 이 평면 구조로 만들어지던 D램과 낸드 둘 다 평면 구조로 만들어졌고 2D로 만들어졌고요. 실제로 지금은 D램은 여전히 2D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낸드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만들기가 구성 자체가 D램보다 적어서 만들기가 용이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낸드 같은 경우는 이미 5년 전, 6년 전에 2D로만 형성하기에는 너무 적다. 집중도를 더 높이자라는 선택을 해서 3D 낸드가 그때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공정을 진행할 때 증착이랑 식각이 엄청나게 필요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노광 쪽보다는, 그러니까 3D 낸드 관련돼서는 노광 쪽보다는 식각이랑 증착이 엄청난 수혜를 받았었던 구간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앞으로 특히 이제 D램 쪽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미세 공정 전환의 효율성 저하로 인해서 EUV 공정 장비를 도입해야 되는 시기들이 올 텐데 요 구간에서는 이제 노광 공정이 엄청난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의 그 3대 공정 중에서는 노광 공정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연마 공정이나 뭐 박리, 뭐 세정 공정은 당연히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개 공정 대비해서는 금액이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세 개 공정 중심으로만 보셔도 크게 무리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전공정 과정을 겪어서 반도체 칩이 하나하나 다 만들어지면 이제 그 웨이퍼 하나하나에 있는 웨이퍼 상에서 제대로 칩이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이제 테스트하는 과정들이 전개돼요. 그때부터가 이제 후공정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웨이퍼 상에 있는 반도체 칩들이 하나하나 잘 만들어졌는지 비전으로 체크를 해보는 거죠. 비전으로 체크를 다 한 다음에 다 만들어지면은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잘라내는 과정들, 그리고 잘라내서 다시 테스트를 또 한 번 해요. 왜냐면 아까 전에는 이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만 체크하는 거고요. 이제 떼내서 하나하나 볼 때는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체크합니다. 실제로 뭐 높은 온도나 낮은 온도에 집어넣어 보면서 그때도 워킹을 제대로 하는지, 기능적으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반도체가 결국은 외부에 전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기적으로 연결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하는 공정들이 이제 후공정인 거고요. 그리고 나면 반도체가 알몸으로 있잖아요. 지금은 이 반도체가 알몸으로 나가면은 외부랑 접속이 연결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외부랑 접속시키기 위한 뭐 리드 프레임이나 아니면은 볼 그리드 어레이 같은 것들, 그러니까 패키지 기판 위에 이제 반도체가 얹혀져서 패키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패키징 관련된 업체는 또 여기 지금 저희가 정리를 따로 후공정 쪽은 안 드린 것 같은데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후공정 쪽에서는 패키징하는 공정들, 테스트하는 공정들로 나뉘어서 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없는 업체의 기준으로는 뭐 이오테크닉스나 뭐 한미반도체나 아니면 뭐 유니테스트 같은 관련된 업체들이 있는 거고요. 과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가 만약에 아까 전에 팹 하나 투자하는데 뭐 3조 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요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럼 그 3조 원 중에 7, 80%가 전공정이고 20, 30%는 후공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정 시장이 훨씬 더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전공정 시장 7, 8조 내에서 7, 80% 내에서 또 70%가 아까 전에 말한 3대 공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이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앞으로 전공정 시장, 전공정의 이런 미세공정 전환 효율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과정 안에서는 후공정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공정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퍼포먼스를 후공정에서 조금 메이크업 하려는 작업들이 실제로 전개되고 있고 사실 이전에 이미 TSMC가 후공정 쪽을 굉장히 신경 많이 쓰면서 비슷한 성과들을 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향후 한 5년 정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전공정도 전공정이지만 후공정 쪽에 대한 중요도나 이런 것들도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후공정 관련된 부분들을 기존 대비해서는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후공정 관련된 뭐 리스트나 이런 것들은 차후에 저희가 표로 정리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는 반도체 관련된 용어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요거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반도체 관련된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죠. 메모리 반도체의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그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전망 산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간략하게나마 반도체의 어떤 전공정, 후공정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으니까 앞으로 이제 반도체 쪽 관련된 종목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